네, 기초 통계를 우리가 이 품질 정보 관리사 혹은 품질 관리를 다루는 데 있어서 네, 기초 통계의 첫 파트가 모집단과 표본입니다. 모집단과 표본. 이게 모집단과 표본이 첫 파트가 되는 이유가 있는데 품질 관리에 있어서 품질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통계를 다루어야 되는 이유가 이제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해서 그 표본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무언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천천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모집단은 그 영어로는 population, 인구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전체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전체. 네, 전체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전체냐는 뭐 우리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품질을 다룰 때의 전체는 뒤에 적혀 있는 판단하는 의사결정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합격시킬 거냐, 불합격시킬 거냐, 아니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바라봤을 때 얘가 정상이냐, 불량이냐를 판단하려고 할 때, 걔에 대해서 무슨 의사결정, 뭐 수리를 해야 된다거나, 합격, 불합격을 시킨다거나, 뭐 이런 거를 할 때 그 대상이 되는 무언가가 모집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죠. 뭐 그게 1000개일 수도 있고 10,000개일 수도 있는데, 그럼 그 모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판단을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든 경우들이 많죠. 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분을 우리가 떼내서 표본 혹은 샘플, 뭐 한글로도 샘플이라는 말 많이 쓰죠. 네. 표본 혹은 샘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표본 혹은 샘플이라는 것은 선택 혹은 선별된 부분 집합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일부분인 거죠.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런데 이게 보통 실제 값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이란 뜻이죠. 네, 앞에 생략된 말을 따지자면은 알 수 있는 실제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표본을 이렇게 모집단으로부터 만들어내는 거, 지금 우측의 그림을 보자면 이 전체 모집단에서 요만큼만, 요 표본 네모 박스만큼만 떼내는 것을 이렇게만 떼내는 것을 샘플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표본 추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원론적으로 돌아와서 이 표본 추출을 왜 해야 되나? 왜 표본을 만들어야 되나? 모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품질 관리 차원에서의 판단을 하고 싶다면 그냥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 라고 한다면 필요성이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뒤에서 이제 우리가 샘플링을 할 때 좀 더 샘플링만 따로 이제 전문적으로 다루는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필요성을 두 가지를 든다면 하나는 너무 많을 때 모집단이 너무 크고 그 안에 포함된 개수가 너무 많을 때는 그것 전부를 우리가 자료로 활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경우에는 도저히 모집단을 직접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샘플합니다. 국민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죠. 국민들의 모든 여론을 우리가 다 한 명 한 명 한 명 확인하면 좋겠지만 그 이제 투표로 하죠. 평소에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샘플링해서 여론조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좀 뭐 있어 보이는 얘기를 하자면 네, 파괴 검사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과일이 있는데 우리가 이 전체 과일 오늘 수확된 예를 들면 뭐 딸기라고 할까요? 네, 딸기가 뭐 오늘 200박스 생산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딸기를 가져가서 팔려고 하는 대형 마트 체인의 구매 담당자, 딸기 쪽, 과일 쪽 구매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이 농장에 이번에 생산된 딸기가 괜찮은지에 대한 좀 확신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딸기를 다 검사를 먹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먹는 순간 이미 팔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걸 파괴 검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비가역적인 파괴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없어요. 200박스 전체 할 수 있어. 시간이 들어도 검사는 할 수 있는데 검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꼭 뭐 이런 딸기뿐만이 아니라 뭐 자동차의 안전 검사를 위해서 충격 검사 벽에 이렇게 꽁 부딪혀 본다든가 뭐 이런 것도 다 파괴 검사에 속하기 때문에 그 파괴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모집단 전체를 우리가 다룰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또 배우게 되겠지만 모집단 전체를 다루는 경우 우리가 전수 검사라고 하는데 전수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검사가 아니라 그냥 자료 수집이더라도 전수에 대해서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경우들도 있지만 크게 이 두 가지 경우 때문에 우리가 표본 추출, 표본이라는 것을 다루어야 될 필요성이 생깁니다. 네. 그럼 필요한 가정이 뭐냐? 바로 뒤에 써 있지만 표본 추출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 진짜 꼭 필요한 가정은 우리가 선택하는 표본이 우리가 알고자 하는 대상인 모집단과 같을 거라는 겁니다. 무엇이 같냐라고 하면 성질이 같을 거다라는 가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전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는데 우리 전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고 싶은데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직업군만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전 국민의 의사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여론조사, 특히 선거 전에 나오는 여론조사들을 보시면 각 계층별로, 직업별로 뭐 굉장히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조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세부 지표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대상이 모집단, 이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표본, 그 설문조사에 응답한 뭐 몇천 명의 사람이 잘 반영하고 있다. 성격이 같다. 성질이 같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집단과 표본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자료를 실제로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특히나 모집단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를 다 가질 수가 없고 모집단의 개별 데이터들을 우리가 다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표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모집단에 대해서 뭘 알아내려고 하는 거냐? 모수를 알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보통. 모수라는 정보를 알고 싶은 거예요. 모수, 파라미터라는 거는 뭐냐면은 모집단의 특성을 한두 가지의 값으로 나타낸 값을 말합니다. 네. 우리가 알고 싶은 거죠. 알고 싶은. 모집단 전체에 대해서 세부적인 걸 다 알고 싶지만 그건 불가능하니까 우측 그림에 있는 것처럼 모집단의 평균이나 표준 편차 같은 것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얘네들 개별에 대해서 다 알면 참 좋겠으나 그러기는 힘드니까 얘네들 평균적으로 어떻고 표준 편차가 어떻다 정도라도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직접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집단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획득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표본으로부터 이걸 획득을 해야 되는데 그럼 표본에 대해서도 똑같은 거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보통 표본의 평균 똑같이 이건 표본 평균 표본의 표준 편차가 되는데요. 똑같이 기호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표본의 어떤 그 값을 구한 것, 대표값과 산포에 대해서 구한 것은 우리가 통계량이라고 부릅니다. statistics. 모수는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통계량은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이 되겠습니다. 얘는 측정된 값을 통해서 표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측정된 값을 통해서 실제로 구할 수 있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지만 알고 있는 위에 쓴 알 수 있는에 해당합니다. 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쓰여 있지만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분석의 재료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모수이기 때문에 이 통계량으로부터 모수를 직접적으로 계산을 하거나 혹은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떻다 저떻다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걸 추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을 짐작하는 과정을 우리가 추정이라고 부르는 거죠. 물론 뭐 추정보다는 가설 검정을 더 많이 이제 품질 관리 쪽에서는 많이 쓰게 되는데요.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우선 추정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우리가 모집단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싶고 모집단에 대해서 뭔가 판단을 하고 싶은데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을 써야 되고 그 표본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가지고 모집단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면 좋겠지만 또 그것은 또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집단의 모수, 모집단의 평균이나 표준 편차를 알거나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얘기들을 우리가 지금 통계를 통해서 간단한 원칙들을 간단한 개념들을 배우고 나중에 이제 이걸 활용하는 방법들을 좀 뒷단원에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 자료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이게 그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품질 정보들을 우리가 다루는데 보통 이제 일반 통계에서는 그걸 자료, 데이터라고 부르죠. 데이터 하잖아요. 자료를 되게 넓게 나누면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로 나눌 수는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질적 자료는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는 사실은 질적 자료가 더 많은데 질적 자료는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질적 자료도 대부분 다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대부분 양적 자료로 바꾸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맛 같은 것도 그렇고요. 네. 맛은 사실 질적 자료죠. 사람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 그걸 단순히 이렇게 숫자로 계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뭐 그 맛집에 대한 별점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뭐 점수로 표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다 바꿔서 표현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되는 자료는 양적 자료라는 것인데 그 양적 자료를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면 우리가 이번 이번 과목을 통해서 계속 배워 나가게 될 큰 두 가지 종류가 개수형과 계량형입니다. 개수형은 숫자를 센다는 거고요. 이때의 숫자는 보통 정수를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뭐 자연수뿐만이 아니라 뭐 음수가 될 수도 있긴 한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쨌든 딱딱 떨어지는 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상상하실 때 제일 간단한 방법은 우리가 지금 품질에 대해서 다루니까 불량 혹은 부적합의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량품 혹은 부적합품 정확히는 뭐 불량품이 더 익숙한 단어일 테니까 불량품의 개수면은 한 개, 두 개, 세 개지 뭐 1.5개, 1.25개 뭐 이런 건 없잖아요. 물론 평균을 따졌을 때는 있습니다만은 기본 자료의 형태는 딱딱 정수계로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계량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그런 숫자들입니다. 뭐 길이라든가 무게라든가 네, 온도, 압력, 뭐 기계 같으면 속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네, 뭐 부피 이런 것들이 다 단위가 생각을 해보시면 뭐 길이만 해도 14cm다 그러면 정확히 14cm가 아니고 14. 얼마 cm도 있고 계속 그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죠. 이걸 좀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하면 연속적인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산적인 숫자, 이산적인 확률 분포를 따르게 되고 이쪽은 연속적인 표현법, 연속적인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다루게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뒤에서 실제로 제가 뭐 계산을 하라고 수식을 뭐 유려하게 계산을 하거나 수식을 변경하거나 이런 건 거의 요구하지 않는데 아예 요구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개념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좀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자료를 우리가 대상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료를 우리가 뭐 개수형이건 계량형이건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다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모집단에서건 표본에서건
어떤 값으로 파라미터로 모수 혹은 통계량을 딱 요약해서 보잖아요. 요약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표값이 있고요. 하나는 산포도가 있습니다. 대표값은 우리가 말 그대로 대표되는 거니까 이 전체 값의 중심은 어디냐라는 겁니다. 중심, 센터는 어디냐라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대표값은 당연히 평균이겠죠. 평균. 네. average라는 함수로 우리가 쓰고 영어로도 average라고 하지만 보통 수학적인 표현에서는 mean이고요. 네. 그리고 xbar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x가 개별 자료고요. 네. 개별 자료 데이터 하나하나는 x입니다. 뭐 이걸 더 자세히 쓰면은 뭐 x1, x2 뭐 이런 식으로 물론 표현이 됩니다만은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의 평균을 우리가 보통 x바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별말이 없으면 아까 앞쪽에서도 썼지만 뮤나 x는 평균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뮤는 그리스어로 m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mean에서 이렇게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또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중앙값도 median이라서 m이거든요. 그래서 기호로도 m으로 씁니다. 중앙값은 등수를 따지는 겁니다. 등수. 네. 등수로 따졌을 때 어떤 값보다 작은 것과 큰 것이 정확하게 같은 숫자인 겁니다. 네. 우리 반 평균 점수가 몇 점이냐 이거랑 우리 반이 예를 들어 30명인데 그럼 정확하게 15등은 몇 점이냐 이건 좀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랬을 때 우리 반의 가운데 등수의 점수 그것이 중앙값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다른 값입니다. 대체로 비슷한데 조금 다른 값이 됩니다. 최빈값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개수형 자료나 어떤 구간별 값에 있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경우의 값입니다. 가장 빈도가 높다. 가장 흔히 등장하는 값이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범위 중앙값은 미드레인지인데 범위가 최대에서 최소를 뺀 값이거든요. 아래쪽에 다시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그랬을 때 최대와 최소가 있으면 그 가운데의 값이 바로 범위 중앙값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값들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대충 가운데를 의미하는 값을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당연히 평균이겠죠. 그런데 평균을 쓸 때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대표값들이 나온 거잖아요. 밖에 무슨 잠깐 소리가 났는데요. 네, 크게 거슬리지 않으신다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을 쓸 때의 가장 큰 문제는 평균이 특정 이상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이상치에 약해요. 무슨 얘기냐? 제가 친구들과 함께 한 10명이서 회식을 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럼 뭐 우리끼리의 평균 연봉이 대략 뭐 몇천만 원 되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들어와요. 11번째 사람으로. 네, 아니면 뭐 빌 게이츠가 들어와도 좋겠고. 그러면 우리 집단의 평균 연봉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겠죠. 그러나 그 10명, 11명 중에 10명은 원래 우리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대한민국에 사는 직장인인데 40대 직장인인데 갑자기 11번째 사람이 등장했다고 해서 그 집단의 전체의 성질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평균은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 그 11번째 사람에겐 너무나 가깝게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나머지 10명의 월급을 다 합쳐봤자 너무 미미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균은 그 이상치 하나의 굉장히 크거나 굉장히 작은 값에 의해서 왜곡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중앙값은 좀 덜 그렇습니다. 그럼 중앙값을 쓰면 되지 않냐? 중앙값은 실제로 그 10명이었다가 11명이 되면은 원래 중앙값은 5등과 6등의 평균이었다가 11번째 사람이 오면 6등의 그냥 연봉이 되거든요.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좋은 장점을 가진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는 중앙값이 다른 통계량을 계산하기에 확률 분포를 계산하기에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평균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뭐 평균을 우리가 주로 많이 보게 된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빙글빙글 돌아서 같은 결론이죠.
대표값 말고 중심이 되는 것 말고 또 하나의 우리가 주로 보게 되는 통계량은 산포도입니다. 산포라고도 부르는데요. 흩어진 정도, 그러니까 데이터끼리 자료끼리 서로 다른 정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똑같이 평균은 여기인데 이렇게 모여 있을 수도 있고, 똑같이 평균은 여기인데 이렇게 흩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운데 무게 중심은 똑같은데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좀 다르겠죠. 왼쪽 거는 똘똘 뭉쳐 있고 오른쪽 것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두 개의 차이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산포라고 부르고, 그 산포도를 통계적으로 계산한 방식을 분산이라고 합니다. 뭐 계산식은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적어놨는데요. 예. 모집단의 분산, 모집단 전체의 분산은 보통 이렇게 시그마의 제곱으로 표현을 하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로 표현을 합니다. 표준 편차는 보통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표준 편차가 시그마기 때문에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라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표본 분산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가 이제 그리스어로 S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표본 분산은 S의 제곱이 돼요. 불편 분산 V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S의 제곱이고요. 굳이 수식을 써놓은 이유가 여기가 조금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 말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요게 n 분모가 n이 아니라 n-1이 되는 이유를 우리가 따지자면은 이제 뭐 자유도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그렇게까지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식을 보시면 분자 부분은 똑같아요. 각 자료가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본 거예요. 네. 각각의 값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제곱한 다음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제곱으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한 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자료가 흩어진 정도인데 그걸 자료끼리 다 계산을 하지 말고 평균 기준으로 보자는 거죠. 네. 분자 부분은 똑같은데 분모 부분만 이렇게 달라진다. 따라서 우리가 요거 두 개를 계산할 때는 실제로 좀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 계산 자체는 제가 실습 파일로 보여드리지만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함수로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분산 혹은 그거의 루트를 씌운, 반대로 표준 편차에서 제곱을 한 분산, 분산의 루트를 씌운 표준 편차, 이걸로 보통 가장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거 말고는 없느냐? 있어요. 뭐 레인지라는 걸 우리가 좀 방금 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범위, 그 값으로 표현을 하는데 얘를 조금 변경을 하면 분산으로 대충 쓸 수 있다라는 경험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분산을 계산하기가 좀 귀찮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범위를 구해서 변경을 해서 변환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의 대용치로 쓰기도 합니다. 그거 말고 변동계수라는 것도 있는데요. 얘는 보시면 표준 편차에다가 자기의 샘플 평균을 나눠 놓은 거예요. 네. 이건 왜 하냐면은 서로 다른 단위의 산포를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우리 그 공정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을 하는데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길이도 좀 산포가 발생을 하고 있고, 길이 말고 이 제품의 무게도 산포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두 개가 단위가 전혀 다르잖아요. 길이는 뭐 미터, 무게는 그램 혹은 킬로그램일 텐데 길이의 산포가 더 심하냐, 무게의 산포가 더 심하냐는 단위가 다른데 이걸 직접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구한 산포, 즉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눠줘 버리면은 평균 대비 어느 정도 산포가 발생을 하는지를 구할 수가 있어서 길이 쪽이 좀 더 산포가 심하게 발생한다, 혹은 무게 쪽이 좀 더 산포가 심하게 발생한다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게 쪽 관리를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사분위수가 있습니다. 사분위수는 아까 중위수랑 비슷한 개념인데 데이터들이 여기서부터
이쪽이 작은 거고 이쪽이 큰 거라고 할 때 제가 가리고 있네요. 예, 저를 좀 옮기겠습니다. 네.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이쪽이 가장 큰 값이고 이쪽이 가장 작은 값이면 네,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4등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이 Q1이에요. Q1 1, 4분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보다 작은 값이 전체의 25%가 되는 값입니다. 그 다음 여기가 Q2입니다. 아까 위에서 구한 중위값이랑 똑같아요. 전체 데이터의 절반은 나보다 작고 전체 데이터의 절반은 나보다 큰 그런 값입니다. 또 25%를 자르면 여기는 Q3가 되겠죠. Q3는 전체의 4분의 3, 75%가 나보다 작은 그런 값입니다. 그랬을 때 중위값 말고 나머지 두 개가 너무 극단적인 최소 최대의 영향을 안 받으면서 나머지 요 두 값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요게 4분위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은 그 한 값 때문에 너무 이제 멀리 갈 수도 있으니까 한 25% 정도는 각각 잘라내고 Q1에서 Q3까지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보기도 합니다. 네, 이런 식의 범위도 우리가 산포를 대략적으로 표현하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 페이지를 다시 요약드리면 네, 대표값 그리고 산포 이 두 가지로 보통 우리가 어떤 집단을 표현을 하는데 대표값에서는 일반적으로 평균, 산포에서는 표준 편차와 분산을 쓴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확률의 개념인데요. 뭐 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개수형, 계량형 말씀을 드렸는데 개수형 자료, 계량형 자료 그거를 이제 이산과 연속으로 이제 연결해서 이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나오죠. 네, 이산과 연속의 확률이 있습니다. 이산 사건의 확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를 한 개수형 자료에 적용되는 사건의 확률은 그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x가 특정 어떤 값이 딱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불량품이 3개라는 사건으로 딱 우리가 다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량형 자료는 값을 그런 식으로 사건으로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연속적이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를 정해줘야지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걸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남자 그 성인의 평균 키가 174 정도 됩니다. 좀 해마다 좀 신체 검사 데이터를 보면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요.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정확히 평균에 해당하는 정확히 키 174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율은 얼마가 될 것인가? 혹은 남자 한 명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임의로 뽑았을 때 그 사람이 정확하게 키가 평균 키 174.0이 될 확률은 얼마인가를 했을 때 그런 사건의 확률은 0이 됩니다. 0. 왜냐하면 그 사람의 키를 아주 정밀하게 재면은 124.0보다 아주 크거나 조금 크거나 조금 작아요. 소수점을 뭐 5자리, 10자리, 20자리까지 보면은 정확히 174.0이라는 숫자에 딱 맞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봐야지 확률이 존재하는 거지 연속형 자료는 계량형 자료는 딱 그 값 이러면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경우를 범위로 정한 경우를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어떤 제품을 생산했는데 두께가 2mm 이상 이런 식으로 범위로 정해진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산에 대한 확률은 이런 식으로 정의되고 연속에 대한 확률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는 개념을 알아두시고 이제 이산 확률 분포부터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 확률 분포, 이산을 이제 영어로 discrete라고 부르는데요. 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은
특정 사건의 발생 여부나 혹은 횟수에 대한 확률입니다. 네. 뭐 n이라고 표현하는데 주로 이제 수식에서는 x가 되는데요. 네. 오른쪽 그림을 그려놓은 것과 같은 상황을 상상을 하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품질에 적용하는 경우를 이제 예로 들었는데요. 전체 우리가 n개, 라지 n개만큼 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모집단 루트 n만큼 생산을 했습니다. 네, n만큼 생산을 했어요. 그건 이 n은 전체 이만큼의 박스가 되는 겁니다. 이만큼의 박스가 지금 n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분량이 약간 있어요. NP만큼 있습니다. NP만큼. 네. N 곱하기 P, 분량률이 P거든요. 네, 분량률을 보통 P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P가 분량률이 됩니다. P만큼이 분량이어서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만큼이 전체 중에 분량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N이고 그 중에 일부가 분량의 개수.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이렇게 분량이 큰 비중이면 안 되겠죠. 그냥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크게 잡은 거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집단을 다루지는 않으니까 샘플을 뜯어낼 거예요. 샘플을 뜯어내는데 아래쪽에 파란 박스가 샘플 표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본 스몰 n개만큼의 데이터를 뜯어냈어요. 그걸 따로 이제 샘플링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당연히 정상인 것도 있고 불량인 것도 있을 텐데요. 불량 쪽에서도 왔을 거기 때문에 이 중에서 요만큼은 또 불량일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샘플에서 불량이 스몰 x개만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런 확률은 얼마냐 하는 겁니다. 이런 걸 구하는 게 이산 확률 분포가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체 라지 n개 중에 불량의 개수는 np개고요. 그 np개와 n-np개죠. 굳이 적자면 이쪽은 너무 굵은 글씨가 나와버리네요. 당황했습니다. 이쪽은 n-np개의 정상 제품과 np개의 불량 제품이 있을 때 스몰 n개의 샘플을 뽑았다 라고 할 때 그럼 불량이 x개 이상 나오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그 확률은 얼마인가? 네. x개만큼 혹은 x개보다 많이 있을 확률은 얼마인가를 구하는 게 이산 확률 분포가 다루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품질에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다뤄요. 요 예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이해를 해봐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산 확률 분포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산 확률 분포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품질 쪽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분포 세 가지를 좀 대표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분포가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또 비슷하다, 또 달라지는 지점은 정확히는 개념적으로도 보여드릴 수 있지만 그 실습을 통해서 그래프를 통해서도 좀 비교해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보여드리고요. 세 가지 분포의 이름은 초기하 분포, 이항 분포, 포화송 분포가 있겠습니다. 초기하 분포는 기하, 그러니까 지오메트리잖아요. 그래서 하이퍼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이제 영어 이름이 되어 있어서 초기하 분포입니다. 두 번째 이항 분포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불리고요. 포화송 분포는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불립니다. 이 세 가지 분포의 성격이 조금씩 다른데요. 앞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그 박스 속에 또 샘플 영역 작게 그려져 있는 그런 경우는 초기하 분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앞 페이지 예제는 초기하 분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초기하 분포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을 먼저 설명을 드려볼까요? 전체 라지 n개 중에 분량이 np개 있고 그 중에 샘플을 스몰 n개 뽑았을 때 분량이 x개 나올 확률을 계산한 게 초기하 분포가 되겠습니다. 정보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된 게 4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사용 정보가 n, np, nx 이렇게 4가지가 필요합니다. 이때 평균값은 뭐 스몰 np가 되고요. 네. 왜냐하면 전체의 분량률이 p이기 때문에 스몰 n에 대해서 분량의 평균 개수는 np개가 되겠죠.
얘는 어떤 성격이 있냐면 비독립 종속 사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집단의 개수가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 앞에서 분량을 첫 번째 제품이 분량이 나오면 지금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쪽이 정상, 이쪽이 불량인 그런 상황에서 샘플을 하나 뽑았는데 정상에서 뽑았다 그러면 전체 모집단에서 정상 제품의 개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 뽑을 때는 정상 제품을 뽑을 확률이 좀 감소해요. 불량 제품을 뽑을 확률이 좀 올라가죠. 반대로 앞에서 불량 제품이 등장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불량 제품이 등장할 가능성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앞의 사건이 뒤의 사건에 영향을 준다. 혹은 뒤의 사건은 앞의 사건의 결과에 종속된다라고 해서 종속 사건. 종속의 반대말은 독립이라서 비독립 사건이라고도 부릅니다. 또는 비복원 추출이다. 왜냐하면 하나를 뽑으면 확률이 바뀌게 되는데 그 다음에 뽑을 때 확률이 바뀌게 되는데 그걸 집어넣고 다시 뽑으면 될 텐데 안 집어넣고 계속 뽑는 거기 때문에 비복원 추출이라고도 부릅니다. 제가 이거의 대표적인 예로 항상 드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예전에 2PM의 니쿤이나 갓세븐이죠. 그 아이돌의 뱀뱀 씨 같은 경우가 태국에서 온 분들인데 태국의 징집제를 보면 일정 지역에 우리 동네에서 원래 군대를 가야 하는 일반병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하는 사람의 숫자가 30명이다. 그러면 신체검사 대상자가 뭐 200명이건 250명이건 그 안에 그 까만 공을 30개를 넣어놔요. 그런데 앞에서 까만 공을 뽑아버리면 30개를 다 뽑아버리면 나는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자동으로 면제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실제로 제가 지켜본 거에 따르면 니쿤 씨도 뱀뱀 씨도 다 기다렸다가 앞에서 다 까만 공을 뽑아버려가지고 자동으로 면제돼서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 말고 다른 그 증집 대상자가 어떤 공을 뽑았는지가 나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공을 뽑고 다시 집어넣지 않기 때문에 비복원 추출이고 종속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초기화 분포로 우리가 따지고요. 이게 가장 그 아까 앞에 이제 예제나 밑에 상황 설명을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구체적이고 정확한 어떤 사건에 대한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공을 하나 뽑았다가 방금 같은 그 태국 상황에서 까만 공이 나오건 아니면 면제를 의미하는 뭐 황금 공이 어떤 것 같아요. 하여튼 그 공이 나오건 다시 집어넣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200개 중에 30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첫 번째 사람이 까만 공을 뽑을 확률도 200개분의 30개. 두 번째 사람이 까만 공을 뽑을 확률도 여전히 200개분의 30개. 계속 똑같아집니다. 다시 집어넣으니까요. 그런 경우가 되면 확률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럼 모집단의 개수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확률을 계산하는 것을 이항분포라고 하고 모집단의 개수는 이제 상관없습니다. 내가 까만 공을 뽑을 확률은 200분의 30으로 고정이 됐기 때문에 그 확률만 P만 알면 됩니다. 모집단에 대해서. 그럼 샘플 스몰 n개를 뽑았을 때 스몰 n개 뭐 내 친구 5명이 같이 가서 이제 공 뽑기를 했을 때 우리 중에 몇 명이나 군대에 끌려갈 거냐 라는 스몰 x에 대한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황을 조금 다르게 쓰면 전체 불량률이 P일 때 까만 공을 뽑을 확률이 P일 때 우리 친구 N명이 갔을 때 샘플을 N개 뽑았을 때 우리가 군대 가는 놈이 X명 나올 확률, 분량이 X개 나올 확률이 해당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때의 확률 분포는 이항분포가 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원 추출이고 앞에서 뭘 했건 간에 내가 겪게 되는 확률은 매번 200분의 30으로 똑같기 때문에 독립사건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역시 평균은 스몰 n 곱하기 불량률 P가 됩니다. 똑같아요. 똑같죠. 그럼 이 두 가지가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조금만 다르잖아요. 어떤 경우에 얘랑 비슷해지냐면 이 두 개가 거의 같아지냐면 라지 n이 아주 커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의 개수가 10개면 10개 중에
까만 공, 파란 공, 까만 공, 황금색 공이 나눠져 있다 그러면 앞에서 어떤 공을 뽑느냐가 나한테 확률 영향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극단적으로 공이 두 개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공이 두 개인데 하나는 까만 거고 하나는 황금색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황금색을 뽑으면 나는 자동으로 군대를 가야 되고 앞에서 까만 걸 뽑으면 난 자동으로 면제예요. 극단적으로 영향을 받죠. 그런데 똑같이 5대 5인데 공이 한 1000개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네, 개수가 아주 많아지는 거죠. 모집단에. 그 중에서 내가 한 10개를 뽑는다 그랬을 때 앞에서 몇 개를 뽑아가도 물론 정확한 확률은 조금 달라지겠지만 대세에 영향이 없어요. 거의 5대 5가 유지가 될 겁니다. 앞에서 한 10개 정도 뽑아가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모집단의 개수가 아주 적을 때는 우리가 초기화 분포를 엄격하게 써야 되지만 모집단의 개수가 한 몇백 개 된다. 우리가 뽑을 쉽게 말해서 크다는 게 단순히 크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뽑을 샘플 개수에 비해서 모집단의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러면 이 우리가 뽑는 샘플에 의해서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다. 분포가 달라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퉁쳐서 이항 분포를 써도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항 분포를 우리가 많이 써요. 네, 품질에서 확률값을 개수형 자료에 대해서 확률값을 다룰 때는 다 이항 분포를 씁니다. 그럼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걸 좀 요약해 드리면 전체 제품을 우리가 생산을 했을 때 모집단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분량이 대충 이 정도 있을 때 샘플에서 분량이 몇 개 나올까에 대한 확률을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자료를 관리할 때, 정보를 관리할 때. 그랬을 때 엄격하게는 초기화 분포를 써야 되지만 데이터가 충분히 많다면 모집단이 충분히 많다면 그냥 이항 분포를 써도 괜찮다라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항 분포를 많이 쓴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는데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수식을 따로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수식을 알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이 개념만 안다면 그리고 이 상황 네, 라지 n이 뭐고 np가 뭐고 스몰 n이 뭐고 x가 뭔지를 알 때 우리가 뭘 구하는 건지만 안다면 그걸 구하는 거는 네,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 함수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와 그 사용법을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네, 하이퍼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약자를 써서 이렇게 함수로 만들어져 있고 그 파라미터를 넣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xn, npn 오른쪽은 xnp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점점 부분은 나중에 실습할 때 보여드리겠지만 누적으로 계산을 할 거냐 아니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랑 비슷하면서 또 조금 다른 분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포화송 분포입니다. 포화송 분포는 초기화 분포나 이항 분포는 샘플 크기 n이 어쨌든 있거든요. 네, 몇 개를 뽑는다 샘플이. 근데 얘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샘플 몇 개를 딱 나누기가 되게 곤란한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상황을 먼저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떤 횟수가 아니라 단위, 일단 범위로 표현을 해야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시간당 사고율. 네. 교통사고 같은 것들을 그렇게 따지거든요. 뭐 1000시간당 사고 몇 건 뭐 이렇게 따집니다. 네. 왜냐하면 계속 연속적으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뭐 딱 한 번이라는 게 없어요. 1분이면 1분, 10분이면 10분, 1시간이면 1시간 이렇게 범위를 정해줘야지 얘기가 되지 딱 한 건이라는 게 없어요. 네, 개당으로 딱 나눠지지 않습니다. 똑같이 범위로 따지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따라서 면적, 영역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병충해가 등장했다. 병충해가 발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단위 면적당 뭐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나무당 따질 수도 있긴 한데요. 어떤 면적에 어떤 문제가 얼마나 생겼다 이렇게 따질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어떤 프로젝트 건당 이렇게 따질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한 건인데 그러면 이거는 앞에 초기화나 이항분포처럼 개별로 딱딱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프로젝트 한 건 안에 여러 건의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기회가 몇 번 있는지를 우리가 딱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프로젝트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는데 거기서 보통 한 두세 번 정도 문제가 생기던데 지금 제가 이렇게 했는데 화살표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세 번 정도 문제가 생기던데 그러면 몇 번 중에 세 번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기회를 문제가 생길 만한 기회를 모든 프로세스마다 나누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네. 내가 예를 들어 손을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펼치는 게 어떤 프로젝트 수행이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완료되는 동안 내가 불편함을 예, 뭐 고통을 세 번 정도 느꼈다라고 하면 고통을 느끼는 기회를 우리가 건수라고 그 단위라고 따질 수가 있을 텐데 그거를 다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나눌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전체 이 과정, 시간 범위 혹은 공간 범위에 대해서 총 분량이 평균적으로 한 몇 건 정도 나온다. 총 어떤 사건이 몇 번 생긴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 똑같은 범위, 이번에 똑같은 시간 범위, 공간 범위 혹은 일의 수행 과정 범위에서 X개의 문제가 생길 확률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약하자면 보통 10시간마다 교통사고가 2번 정도 나는 사거리가 있어요. 그럼 다음 10시간 동안 교통사고가 한 번 날 가능성, 3번 날 가능성, 뭐 5번 이상 날 가능성은 얼마냐를 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럴 때는 초기화분포나 이항분포를 쓰기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포화송분포로 우리가 씁니다. 따라서 포화송분포는 평균 몇 건이 생기는지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되고 파라미터 수가 제일 작죠. 평균 값은 m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항분포랑 포화송분포랑 뭐 아예 다른 건 아니고 굳이 따지자면 P가 되게 작아지면 포화송분포랑 그 P가 되게 작아지고 N이 좀 제법 커지면 이 두 개가 비슷해지긴 하는데요. 그것도 나중에 실습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다루고 있는 대상이 되는 그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 사건의 형태가 좀 상이하다,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우리가 많이 쓰는 분포는 이항분포와 포화송분포다. 특히 이항분포를 많이 쓴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초기화 분포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산 확률 분포의 실습인데요. 네, 강의 자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hypergeom.dist라는 걸 쓰고 입력 순서는 x, n, mp, large n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아예 확대를 해놓으면 뭐 이건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데요. 모집 단위 12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 분량이 4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5개를 뽑았을 때 분량이 1개 있을 확률이 얼마냐 하는 겁니다. 이런 걸 구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를 보여드리면 하이퍼 지옴 밑에 후보가 뜨죠. 이렇게 해서 탭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순서가 X부터 넣어야겠죠. X 넣고 스몰 n 넣고 라지 mp 넣고 라지 n 넣고 누적이 아니고 딱 요 사건만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 false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5.35%가 나와요. 그런데 딱 요 한 개가 되는 분량이 한 개일 5개를 뽑았을 때 분량이 한 개일 확률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5개를 뽑았을 때 분량이 한 개 이하일 확률 그러니까 한 개일 확률과 0개일 확률을 모두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가 궁금할 수 있죠. 그러면 똑같은 수식을 쓰는데 똑같이 1개, 5개, 4개, 12개를 입력하는데 누적 확률 분포 true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여기에서 true, false 중에 true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탭으로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42.4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0개일 확률까지 다 더한 거죠. 누적 값은 항상 작은 쪽으로만 그러니까 이하의 범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걸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거를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분량 품의 개수가 4개이기 때문에 샘플을 5개 뽑는다고 해서 분량이 5개 나오진 않겠죠. 최대 4개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분량이 0개일 때,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의 확률을 각각 구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걸 어떻게 구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을 하는데 요 x 여기서 넣고요. 그 다음에 n은 얘를 고정을 해야 되겠죠. 네, F4를 누르면 고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모집단의 분량 개수 4개 이것도 고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집단의 개수 12개 이것도 고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누적 안 하고 네, 각각에 대해서만 우선 확률을 구하면 네, 이렇게 되죠. 이걸 아래쪽으로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엔터를 해도 복사가 돼요. 네, 뭐 여러 번 하려면 컨트롤 V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다 더해보면 당연히 100%가 돼야겠죠. 네. 분량이 하나도 없을 확률은 7%, 하나일 확률은 35.35%, 두 개일 확률은 42%, 세 개일 확률은 14%, 네 개일 확률은 1%. 그래서 합하면 100%가 됩니다. 그럼 누적 확률이라는 거, 방금 여기서 구한 것처럼 한 개 이하일 확률은 이 두 개를 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두 개를 더해보면 42.42%가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CDF, 누적 확률 함수로 계산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면 우선 0개일 때는 그냥 7%고요. 그 이하라는 게 없으니까, 더 아래쪽이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누적하는 거는 요 확률이랑 지금까지의 누적 확률을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해보면 네, 점점 이렇게 누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4개까지 누적하면 100%고요. 1개까지 누적을 하면 네, 아까 여기서 구한 42.42%와 같은 확률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아까 누적으로 바로 구했잖아. 네, 그렇게도 구할 수 있죠. 역시나 하이퍼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 함수를 호출을 하고 x는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몰 n 고정을 해주시고 np 고정해주시고 n도 고정해주시고 이번엔 누적을 true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래쪽으로 쭉 복사를 해주시면 왼쪽에서 구한 것과 완전히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뭐 앞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함수를 이용해서 바로 구하는 쪽을 선호하게 되겠죠. 네. 이렇게 초기화 분포로 확률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이항 분포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항 분포의 문제 상황은 네, 잠깐 위치가 바뀌었네요. 분량률이 주어져 있고 모집단의 개수는 모르고 그랬을 때 샘플을 몇 개 뽑으면 그 중에 분량이 몇 개 있을 거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요 예제 상황은 분량률은 3%고 내가 제품을 20개 받았을 때 그 중에 분량이 2개일 확률은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3%니까 제품 20개 받으면 확률로 따지면 0.6개 정도 분량이 나오거든요. 근데 분량을 2개나 받는다는 거는 되게 재수가 없는 그런 경우겠죠. 이 경우는 이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씁니다. 네. 적당히 이렇게 쓰다가 보면 이렇게 함수가 추천이 돼요. 그 상태에서 탭을 누르면 한꺼번에 다 입력이 됩니다. x를 먼저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n을 입력하시고 p를 입력하시고 누적인지 아닌지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누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딱 분량이 2개 나타날 이 조건에서 분량이 딱 2개 있을 20개 중에 분량이 2개 있을 확률은 9.8% 그러니까 9% 10% 정도 되겠습니다. 재수가 없는 거죠. 10%의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그럼 2개 이하로 내가 20개를 샀는데 최소 18개는 내가 멀쩡한 게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목적에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럼 2개 이하로만 분량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확률을 구하려면 위랑 똑같은데 누적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2개, 20개, 분량률 3%, 이번엔 누적이다. 라고 하면 97.9%가 나와요. 97.9%. 네. 그러니까 98%의 확률로는 내가 18개는 양품을 받을 수 있다.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이것도 역시 네. 이렇게
확률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20개를 뽑았으니까 정말 재수가 없으면 3%의 확률이 20번 곱해져서 20개가 다 분량이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x가 20까지 가야 됩니다만은,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 분량이 한 7, 8개가 나올 확률은 너무 작아요. 네. 우선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x는 바로 옆에 칸에서 가져오고요. 그런 다음에 n은 여기서 가져오는데 고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p도 여기서 가져오는데 고정을 하고요. 누적이 아니다 라고 식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엔터를 치고요. 복사해서 아래쪽으로 쭉 붙여 넣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네. 7개의 분량이 20개 중에 7개의 분량이 나올 확률은 지금 0%로 보이지만, 소수점을 계속 늘려보면 네, 조금 나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10,000분의 1% 정도 된다는 거죠. 10,000분의 1%예요. 100만 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확률이 작지만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소수점 자리를 줄여 놓으면 반올림돼서 안 보이는 것 뿐이죠. 그래서 누적으로 구해도 누적도 똑같죠. 다 똑같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여기 true가 들어가는 것만 다르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분량이 5개 이하일 확률은 이미 거의 100%. 그 위쪽은 뭐 사실상 100%보다 조금 작겠지만, 사실상 거의 100%의 확률로 분량은 6개 이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 구할 수가 있다는 거, 이 양분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포화송 분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포화송 분포는 말씀드렸지만 평균값만 주어집니다. 못으로. 그러니까 뭐 우리 공장에서 하루 작업을 했을 때 평균 문제가 한 번 생긴다. 그런데 우리 공장에서 하루에 문제가 2번 생길 확률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포화송 분포거든요. 포화송 디스트리뷰션 x 놓고 m 놓고 네, 누적인지 아니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그랬더니 평균 한 번 고장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는 공장에서 2배인 2번의 사고가 생길 확률은 18%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2번 이하일 확률, 2번, 한 번, 0번을 합친 확률은 뭐 누적만 true로 바꿔주면 되겠죠. x, m, 그리고 마지막만 true로 바꿔주면 2번, 한 번, 0번을 다 합친 확률은 92%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 번 정도 문제가 발생하는 공장이면 2번 이상 문제가 생길 확률은 92%다. 그러니까 2번을 넘칠 확률은 10%가 채 안 된다 라고 이제 안심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래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만, 역시나 이것도 상황에 대해서 모든 경우를 다 계산을 해보면 뭐 10번 이상도 발생을 할 수는 있죠, 이론적으로. 그러나 굉장히 작을 것이기 때문에 한 10번 정도까지만 만들어 놓으면 x는 옆에 있는 요걸 쓰고요, m은 요 값을 써야 되는데 고정이겠죠. 그리고 누적이 아니다 라고 한 다음에 쭉 아래쪽으로 복사를 해주면 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7번까지는 그래도 0.01%의 확률이 있는데 8번, 9번 이 근처에는 거의 그럴 확률이 없다 수준으로 나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수점 자리를 늘리면 보이긴 보여요. 그죠? 네. 그러나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거의 0번, 1번, 2번 여기에서 다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적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아까 2번으로 봤을 때 92% 정도였고, 3번, 4번 이하, 하루에 평균 한 번 문제가 생기는데 4번이나요? 그럼 3번까지 발생할 확률이 98%고 4번 이상 발생할 확률은 98%를 빼면 되니까 2% 정도가 되겠습니다. 1.9% 정도의 확률로 하루에 4번 이상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산화황률 분포를 세 가지를 봤는데요. 이 세 가지가 좀 비슷한 사건을 다루기도 하고 좀 개념적으로 다른 사건을 다루기도 하는데 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모집단이 한 50개 정도 되는 상황에서 모집단의 부적합률, 불량률은 10%라서 모집단의 불량품이 10%니까 5개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 중에 샘플을 20개 뽑는다. 뭐 되게 많이 뽑았죠. 네. 그랬을 때 불량, 그 샘플 속의 불량이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뭐 10개까지는 안 생기지만 그런 경우를 그렇게 불량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확률을 계산을 초기화 분포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이항 분포로 바라보면 모집단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모집단 불량률 10%만 적용을 해서 불량률이 10%일 때 20개 뽑으면 도대체 그 20개 안에 불량품이 0개일 확률, 1개일 확률, 2개일 확률 이건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따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불량률이 10%고 샘플이 표본 크기가 20개면 20 곱하기 10% 하면 평균 2개거든요. 그죠? 평균 불량이 한 2개 정도 발생해야 될 것 같은데 20개를 한번 뽑으면 그랬을 때 우리가 또 20개를 뽑았을 때 불량품이 그 중에 0개부터 10개까지 얼마나 있을까? 이게 정확히는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포화성 분포를 적용할 만한 사건이 아니겠지만 우선 비교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맞춰봤습니다. 파라미터의 의미만 갖게 우선 맞춰봤어요. 그래서 각각을 한번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보고 보기 좋게 그래프로 한꺼번에 나타내서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을 하는데 x값은 여기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n은 여기서 가져오는데 고정을 해야 되겠고요. np는 여기서 가져오는데 역시 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라지 n은 여기서 가져오는데 고정을 하고 누적을 안 할 겁니다. false로. 네. 그런 다음에 아래로 쭉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그럼 뭐 6, 7, 8, 90은 당연히 없겠고요. 그 다음에 이항 분포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겠죠. 역시 x값은 여기서 가져오고요. 그런 다음에 n은 여기서 가져오는데 고정을 하고 p도 여기서 가져오는데 고정을 하고요. 역시 누적 안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도 아래쪽으로 쭉 복사를 해주시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프 패턴은 비슷한데 여기 두 번째 불량이 2개가 되는 확률이 좀 상당히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데도 조금씩은 다른데 여기가 꽤 많이 다르죠. 일단 포화송을 보겠습니다. 포화송 디스트리뷰션 불량이 몇 개이냐 요거는 이제 계속 변하니까 그냥 두고요. 평균으로 2개다 요거는 고정을 해야겠죠. 역시나 누적을 안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도 쭉 아래로 복사를 해주시면 회색으로 나타나는데 얘는 좀 비슷하죠. 그죠? P가 좀 작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게 같아지고 달라지는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초기화와 이항이 꽤 다른데 모집단의 크기가 꽤 크면 이게 문제가 없다 그랬거든요. 정말로 그런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개 중에 20개 뽑으니까 샘플이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잖아요. 20개를 뽑다 보면 50개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저쪽으로 뽑혀 나가기 때문에 모집단의 불량 비율이 굉장히 영향을 받죠. 그럼 100개 정도면 차이가 좀 줄어들었죠. 200개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500개를 해볼까요? 거의 같아집니다. 1000개를 하면 차이를 이제 눈치채기가 힘든 수준이 돼버립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초기화와 이항 분포는 모집단의 크기가 커지면 거의 같은 확률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항과 포화송은 언제 비슷해지냐? 원래 그대로 놓고요. 지금은 10%니까 그래도 꽤 비슷한데 예를 들어 이게 20%다. 이러면은 회색 선인 포화송과 주황색 선인 이항 분포가 꽤 달라집니다. 여기 두 가지는 좀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초기화는 일단 굉장히 모집단 크기를 크게 해놓겠습니다. 초기화와 이항은 거의 같은 상태에서 P 값이 크니까 이항과 포화송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10%면 그래도 차이는 있지만 많이 비슷해졌네요. 5%까지 낮추면 거의 같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로 했더니 뭐 차이가 눈에 보이지도 않죠.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 세 가지 확률 분포가 거의 유사한 개념에서 조금씩 다른, 물론 포화송은 조금 다른 개념을 적용해야 되긴 한데 그런 어떤 사건들의 확률을 구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세 개의 분포가 서로 좀 비슷하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한다는 걸 이렇게 표와 그래프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